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저는 오전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들렀다가 지금 집에 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프랑스 작가인 아니 에르노에게 그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노벨문학상은 매년 10월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앞뒤로 출판사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작가가 받을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작가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내심의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문학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문학팀에 비해서는 노벨상 전후로 막 엄청 바쁜 편은 아닌데 그렇게 바빠지면 좋겠네요. 그런 편은 아닌데 올해는 어쩌다가 그 시간에 이제 야근을 하게 돼가지고 팀 친구들하고 같이 수상 그 결과 노벨문학상 발표를 지켜보게 됐어요.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2 신기하네. tilldelas den franska författaren Annie Ernaux. 아니에르노 Mord, den 대박. kliniska skärpa, varmed hon avtäcker det 어떻게 들었네? rötter, främlings... 아니 이러더라니. 노벨 문학상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보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생존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필립 로스가 몇 해 전에 타계했는데 그때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타계한 게 저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생존해 있는 작가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작가에게 주는 상이고 작품에 주는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어떤 작품에 대해서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거죠. 해밍웨이가 받았을 때 노인과 바다가 이제 특정 작품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작가가 지금까지 써온 작품 전체를 조망해서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에 대해 주는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인 작가나 아직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원숙하게 오랜 기간 작품을 써온 작가에게 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받은 아니 에르노도 벌써 지금 80대인 작가니까요. 그리고 문학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문학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뭐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가 받기도 했었고 윈스턴 처칠 같은 우리한테 정치인으로 더 익숙한 사람이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는 밥 딜런이 받기도 했었죠.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에게 상이 돌아간 것은 노래 가사 역시도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 소설가에게만 돌아가는 상은 아닙니다. 노벨상처럼 다양한 어떤 기초 학문들의 매년 수상자를 내는 상이 없죠. 문학상도 그러한데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누군가 오래 썼다고 또 뭐 많이 썼다고 상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르인데 한 해에 한 명씩 어떤 탑 오브 탑 아닌 탑 오브 탑을 뽑아서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사실 좀 이벤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작년에 수상한 압둘라자크 구르나 작가처럼 한국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작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호명된 이후에 발빠르게 또 수입이 돼서 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전혀 몰랐던 작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노벨상 수상의 특수를 그 즉시 누릴 순 없지만 출판계 종사자로서 그럴 순 없지만 그로부터 한 1년 안에 그 작가의 작품들이 그래도 한두 종 이상은 출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읽을 수 있는 양질의 번역서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또 하고 있죠. 그 전에 뭐 받았던 미국의 시인인 루이즈 글릭이나 압둘라자크 구르나나 다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알려진 작가가 아니었어가지고 담당하는 편집부도 또 문화부 기자분도 서점분들도 다들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한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소개가 되어 왔고 또 최근에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아니 에르노가 받은 덕분에 그 즉시 이 어떤 축제 분위기를 좀 제대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르노는 한 사람의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하고 또 한 개인이 겪는 삶의 다양한 일들을 문학적인 기록으로서 남길 것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탐구해온 작가이고, 그것이 단순히 나 개인의 것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시대와 세대 그리고 내 부모, 나의 환경 같은 것의 총합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쓴 작가였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한 여자, 뭐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쓴 한 여자,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쓴 남자의 자리, 내 부모가 가지고 살아온 어떤 계급적 특성, 그 환경의 특성, 그리고 그것이 내 부모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나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써온 작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겪은 모든 것을 진료로서 작품을 써왔고, 또 그것이 많은 독자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서 읽히고 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한국에 소개된 아주 다양한, 분량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하나같이 다 굉장히 가독성 좋게 잘 읽히는 작품들이 여러 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끌리는 소재를 먼저 선택을 해서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벨문학상 발표 시즌을 이제 기다리는 이유는 일단 독자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작가가 받으면 그 작가는 어떤 작품을 쓰는 사람인가 이제 궁금한 마음도 들고 그러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앨리스 먼로 같은 작가는 노벨문학상에서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으면은 먼저 막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작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작가도 아니었고 작품이 아주 많이 번역되지도 않은 작가였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가즈오 이시구로처럼 이제 최근에 수상을 했죠. 가즈오 이시구로처럼 평소에 좀 좋아했던 작가가 받으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기쁜 일이 되고는 합니다. 출판인으로서는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상이 가진 권위, 뭐 역사, 전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어찌됐건 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출판계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노벨상 작가가 쓴 작품을 읽기 위해서 서점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을 하고, 그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노벨상 작가에 대한 또 이슈를 특별하게 이벤트처럼 꾸리고는 하니까 그것을 보고 또 유입된 독자분들이 그 책을 구경하시고 또 다른 책을 구경하시고 또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하면서 서점이라는, 온오프라인 서점이라는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접점이 더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평소에 서점을 뭐 한 달에 한두 번 갔다 했던 분들도 뭐 세네 번 간다거나, 그리고 가서 또 평소에 잘 둘러보지 않았지만 마침 노벨상 발표도 났고 하니까 문학 코너에도 한번 가볼까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들여다보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 보이는 책들이 있고 읽히게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노벨상처럼 좀 큰 문학계 이슈 같은 것이 있어주면 출판인으로서도 여러모로 그 순환 작용의 일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가 또 기다려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유명한 작가, 잘 알려진 작가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왕이면 한국에 조금 소개가 된 작품이 있으면 그 수상 소식이 딱 발표가 되었을 때 바로 서점에서 노출을 하고 구매할 수 있게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작가가 받으면 좀 더 출판인으로서는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마다 그 시즌이 되면 이제 해외문학 특히 담당하는 편집자분들은 어떤 작가가 받을 것인가, 후보 작가, 예상되는 작가들의 리스트업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최신 정보, 뭐 최신 작품에 대한 정보 등등을 파악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그 시기를 보내거든요. 예상되는 작가들의 수상 소식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분이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쓴 보도자료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받게 될 서점 관계자나 이제 문화부 기자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발표가 나기를 같이 이제 기다리면서 발표가 나자마자 기사를 쓰거나 서점의 메인 페이지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 거죠. 보통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쯤이 되는데 이제 그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매년.
저도 이제 회사에 남아서 지켜봤는데 그때 뭐 해외문학팀 편집부, 마케팅팀, 뭐 디자인팀, 저작권팀, 뭐 제작하는 제작 관련된 제작 부서 분들 등등 정말 많이들 남아서 같이 기다렸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올해 수상한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 대여섯 군데 출판사에서 꾸준히 책이 나왔고 최근에 특히 최근 2, 3년간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독자들이 원하는 작품이었던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클 테고 그리고 그때 왜 정영수 작가님이 콜롬비아 보고타 도서전 다녀와서 후기를 들려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콜롬비아에서도 아니에르노가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었거든요. 비단 한국에서만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구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아마 이번 노벨상 수상 결과와 뭐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상 전후에 편집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담당하는 저희 해외문학팀의 팀장님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스몰 토크 나눈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도 루이즈 글릭 출간된 게 없어서 몰랐고 준비하지 못했던 작가였고 2021년 압둘라자크 그러는 작가님도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아무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 발표 날 때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희도. 폴더 들어가면은 작가별로 맞아요. 뱉다 치고 써놓은 보도자료들 있잖아요. 아니에르노는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내줬겠네요. 그럼요. 진짜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기자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아는 돼서 작가 국내에 있던 게다가 뭐 출간작도 많고 추가작도 많아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워낙 많으셨고 작가의 스펙트럼을 말할 때 이제 출판선상에 해당되는 계급이나 출신 성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기 이제 20대 때의 경험 그리고 이제 원숙기에 이르렀을 작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약간 원숙기 때의 작품들을 주로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괜찮고 아, 얇아서 그럼요. 너무 땡큐죠 독자로서. 본문이 67조. 맞아. 그것도 작가 특유의 그 공백이 굉장히 많은 글쓰기고. 맞아. 저 진짜 이거 너무 아니에르노 신기한 거 늘 많지만 이 공백 진짜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공백들은 원서에 거의 준하게 하는 거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공백도 다 의도니까. 저 이거 2012년에 편집했는데 10년 전. 10년 전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는데 아 이런 감각이 있지 이제는 알게 되는 것들. 작가로서 생존하면서 작가로서 글을 쓰는 동력이 동일한 에너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 온전히 열정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일기는 써요. 글쓰기 힘들고 오늘 집중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 글쓰기를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몰두한 열정 상태에서 그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작가고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분명한 사람이구나.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작가의 거의 전생에 걸친 많은 작품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순위권 안에 보면 진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맞아. 기사 나오는 거 다 그거잖아요. 노벨상 특수 기대해볼 만하다. 특수 좀 보여야 되는데. 특수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서점에서 그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만 모아놓는 매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어떻게 아니에르노의 작품들이 좀 꾸려져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다녀왔거든요. 그 영상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학동네 민음사 1984 비체 레모 이거 열림원 진짜 많지. 이건 열린 책들 아니야? 열린 책들도 있고 원래 열린 책들에서 한 여자랑 남자의 자리랑 같이 나왔었는데 나 이런 거 보면 좀 바꿔주고 싶어 이렇게 많잖아. 나란히 있게. 근데 진짜 우리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대표작이라고 딱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작가는. 독자분들도 오면은 그 생각하겠다. 뭘 사야 되지 이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 띠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아니에르노를 모르는 독자라고 하면 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 이것도 띠지도 띠지지만 좀 예쁘다? 예뻐. 아 손이 간다. 책이. 근데
내가 읽으려고 산다면 난 얘를 살 것 같아. 세월? 어. 왜? 제목 때문에? 가장 그죠? 나한테는 가장 덜 추상적이야. 얘도 물론 추상적이지만 다른 책들보다는 좀 덜 추상적이고 근데 두껍네? 그러면 좀 흔들려. 뭔가 아니에르노라는 문학의 정점 이 말이 1984 다른 띠지에는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 아, 이거보다. 문학의 정점 이게 아. 뭔가 이 사람의 대표작 같은 느낌을 아, 주는 또 거. 책이 워낙 많아서 더 그렇겠다. 하나만 읽는다면? 그리고 나는 원래 소설에 약간 긴 시간이 압축된 소설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세월이라는 제목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제목이야. 읽어보고 싶어. 우리 집에 있어. 알아. 읽어봐. 근데 나 단순한 열정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 언제 읽었어? 2005년? 그리고 이거 말고 칼 같은 글쓰기라는 책이 그거 아직 안 그 들어와 있구나. 다음 해 2006년인가 7년인가 나왔어. 표지도 굉장히 강렬하고 일단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 칼 같은 글쓰기라는 제목이 젊은 그때 내가 20대 때였으니까 바로 읽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 작가가 10몇 년이 지나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지. 전체적으로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 여자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 아, 표지가 전부 다 여자고 단독자로서의 어떤 여성 있잖아. 그런 느낌의 혼자 있는 여자들이 많아. 뭔가 이것도 지금 남자는 배경이고 약간 주체적인 여성의 느낌 있잖아. 좀 안 어울리는 건 얘야. 아버지 이야기라서 제목도 그렇고. 이거 엄청 튀지? 얘만 튀어. 근데 진짜 좋은데 그런 이유로 주목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 책 정말 진짜 좋아. 한 여자랑 같이 읽으면 완전 세트지. 얘랑? 어머니 이야기.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다른 딸은 언니 이야기. 젊은 시절의 아니에르노랑 현재의 아니에르노가 같이 있으니까 이 진짜 사람 기분이. 아니에르노 아니겠지. 아니야. 약간 그런 의심이 들지. 이게 다 아니에르노가 아니에르노. 아닌가 하면서. 1974년에 이것으로 등단했는데. 근데 내 기억에는 아니에르노는 어쨌든 굉장히 잘 읽힌다. 너무너무 잘 읽혀서 그냥 뭔가 책장이 페이지 터너 같은 그런 순수문학 흔치 않은 재미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읽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